제1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발표는 김건호 교수님께서 서영훈의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고, 그 이어서 지정 토론으로 이명화 선생, 신정보 선생, 윤창원 선생, 이영용 선생 이렇게 네 분이 지정 토론을 하고, 집안은 서영훈 선생이 일제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독학으로 책을 섭렵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적인데요. 왜냐하면 이 정도 집안이면 보통 이 서영훈 선생의 세대에서는 그 문제가 있는 자손들을 이렇게 유학을 시키거나 고등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부모께서 정규 교육을 받게 되면, 일본의 정규 교육을 받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일본군의 일본군으로 군역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불과 두세 달 전에 이제 중퇴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조선인 징병제 자체가 없었던 때입니다. 이것은 근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앞을 내다본 것이 되었죠. 왜냐하면 1944년도에 일제가 조선인들에게도 징병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44년도에 만 20세가 되는 이상의 조선인 청년들이 군대를 일본군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생겼고, 서영훈 선생이 그때 호적상으로도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44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조부가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일본의 교육을 받았다면 선생도 일본군으로 징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서영훈 선생이 원하는 책은 비용을 따지지 않고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또 한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받게 했고요. 선생이 유교 경전을 깊이 이해한 것도 근본은 이에 연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1952년도에 장준하를 처음에 족청에서 만나게 되고, 두 번째로 장준하를 만났을 때 만나서 사상을 만들 때 사상계의 전신, 잡지 사상계의 전신인데요. 이때 젊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한학의 내공이 늘어납니다. 장준하와 서영훈이 1952년에 만든 사상은 부산 피난 시절 문교부 산하 국민사상연구원의 기관지 형태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문교부 장관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 두 번째 장면을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주신 서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북과 그다음에 도산, 서북 조직의 중심인 이 도산에 대해 도산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요컨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선생의 배경으로 봤을 때 젊은 시절 이미 도산과 서북계의 지식인들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영훈 선생 스스로 도산 한창호 가르침에 따라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선생이 흥사단 정식이 있다는 것은 비교적 늦은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런 나이에 체화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충원이 변절을 하면서 일단은 와야 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해방 후에 월남한 세력의 중심에 흥사단이 있고, 거기에 주요하는 흥사단계 핵심들이 이제 계속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 때 주요한 등 흥사단계 일부는 민주당 심파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인 서북계 월남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강한 어떤 경직된 반공주의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서영훈 선생의 둘째 아들 서유석, 오늘도 보셨던데 회고를 보면 아버지는 그 다른 이북 출신 인사들이 갖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가 잘 보이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선생이 이런 면모 자체가, 이것은 그 서북 보수 기독교와 좀 다른 어떤 개방적 종교성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데 기인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젊은 시절 이 해방 이전에 간디와 톨스토이에 심취했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톨스토이 신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몰수기 독교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이제 사실 함사판과 유영모 선생을 만나기 한참 전이었는데 젊은 시절 가졌던 어떤 개방적 종교성의 면이 오히려 훗날 함사판과 유영모에 가깝게 다가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면 세 번째,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청에서 장준하와의 만남인데요. 그 이범석의 족청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성격 중에 후지다케시 선생님, 족청 연구자인 후지다케시에 따르면 그 이범석의 사상이, 이범석이 그 철기가 장제스 국민당의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장제스가 파시즘에 매료되었던 맥락에서 사실은 이 족청의 이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족청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족지상, 국가지상이라고 하는 이 이념 자체가 장제스의 국민당의 국가지상, 민족지상이라고 하는 그 강령의 그 이제 순서만 바꾼 거라는 거죠. 사실은 족청이 창단되는 해방기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국가지상이라고 하는 것을 뒤로, 정부 수립 이전이기 때문에 국가지상을 뒤로 빼고 민족지상을 앞으로 내세운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 여기서 장준하를 처음 만나게 되고요. 장준하도 사실은 이 시기 장준하도 여러 증언들에 의하면 상당히 매우 극우, 반공, 국가주의자에 가까운 생각들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민족지상, 국가지상이라고 하는 족청의 이념에 침연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족청의 슬로건을 내심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사실 단계 비폭력주의라든가 톨스토이의 반국가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체화하신 선생이라면 이 족청의 이념에 침연되기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족청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은 해방 직후 민족 현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해방된 직후에 조선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새 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고 싶어 했을 때 바로 족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선생은 젊은 시절 이미 품고 있었던 깊은 인도주의 사상의 또 한편 현실에 기여하고자 하는 실질적 면모도 가진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중도주의자 강원용 목사와의 만남입니다. 그 로컬티 연구에서 그 평안도와 함경도 사이에 어떤 서로 간의 교류가 별로 없고, 사실 지역 갈등 같은 것들이 지역성이 강하게 서로 이제 대립되는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고향 평안도 사람들이 좀 배관시하는 함경도라든가 이 북간도 쪽 사람들과도 선생은 그런 거 별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 가지지 않고 이 깊은 인연을 맺었던 그 대표적인 예가 강원영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강 목사는 함경남도 유원 출신이고 10대를 북간도 영정에서 보냈죠. 서영훈 선생은 강원용 목사를 형님 같은 분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 강 목사가 한 5살, 6살 정도 연상입니다. 강원용은 누구인가? 1960년대 중반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이후 197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큰 터를 만든 강원용은 일찍 해방기부터 이름을 날리던 청년 운동가였습니다. 해방기에 그 좌우합작위원회의 김규식계 대표위원으로 정치위원으로 정치운동을 한 중도파에 속하는 인물이었고요. 사실은 이후에 이제 그 강원 목사는 영웅형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강원영 목사가 2006년도에 사망하게 됐는데, 사망할 때까지 매년 영웅형 주도식위원장을 강원영 목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파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강원영이 74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에서 시작한 중간 집단 교육이라고 하는 게 훗날 한국 사회 진보 진영의 지도급 인사 대부분을 키우는 산실이 되었습니다. 교육 간사의 김세균이라든가 신일병이라든가 이우재, 한명숙 이런 사람들이 간사였고, 교육생의 김근태, 천영세, 지금 증문적설로 유명한 그 법륜 스님이나
심지어 박기평 같은 사람도 있었죠. 나중에 80년대 말에 그 선호맹의 그 노동해방 문학의 중심이었던 박노해도 교육생으로 있었던. 그래서 근데 이 강원영이라고 하는 이 분은 평생 극단에 기우는 것을 싫어가지고 그 기독교 내 급진 노선의 도시상업선교회도 경계하고 심지어 본인이 운영하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젊은 강사들과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원영은 철저한 중도주의자였다고 보시는데요. 이 정치적으로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이 입장은 그 강원영과 막격했던 선생의 면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생의 그 기질적 면에 가까운 게 아닌가. 선생이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하든 그 어떤 수용 자세를 좀 보이는 분이셨고, 상대가 뭐 어느 누가 됐든 그 입장을 일단은 이해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이제 그 공감을 하려고 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자연히 극단으로 흐르지 않은 그 중요한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강원영과의 친분의 어떤 또 이렇게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5번째 장면. KBS 사장 시절의 일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은 구체적 상황이 임했을 때 예민한 윤리적 감각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삶을 관조하는 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선생이 이런 면모가 잘 드러난 장면 하나가 88년 이제 이사회에서 경선 형태로 선출이 되셨죠. KBS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이건 이제 국영방송 사장이 그 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경선 형태로 선출되는 최초의 케이스였습니다. 후보 추천은 역시 강원영 목사가 했었고요. 이때 이제 문고부 당시 최병렬 씨가 그 문고부 장관할 때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문고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90년 3월에 사임을 하시게 되죠. 인간이란 또 동물이기도 한지라 핏줄에 걸립니다. 이국에서 내려온 많은 이들이 평생을 눈물로 그리워한 것이 자기 표현하고 자란 곳과 두고 온 핏줄들입니다. 70년대 유신의 겨울에 겁없이 서슬 포렇게 정했던 지학순 주교조차, 이 지학순 주교는 이제 고향이 평안남도 종화 출신인데요. 그 말년에는 끝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85년도 5월달에 남북 고향 방문단 교환으로 지 주교가 방북을 해서 누이 동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직후부터 급격하게 약해진 모습으로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 지학순 주교는 일종 우울증에 이제 말년에 시달리게 되는데,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2003년도 방북했을 때 그 이국 두 동생들하고 57년 만에 재회한 추모문집에, 작년 추모문집에 그때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2003년도하고 작년 추모문집은 들어있고, 선생의 미수 때 그 4권짜리로 만든 그 이렇게 문집에는 이게 또 같은 사진 2006년도 3년 후에 다시 한번 동생들 다시 한번 만났는데, 6년도라 제가 이게 2003년 사진인지 2006년 사진인지 이건 제가 이제 그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57년 만에 이 이국의 동생들하고 만났던 그 감회를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내면에 왜 그림이 없었겠는가? 선생에 대한 황순용의 회고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이 말년 여러 해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찾아뵌 적이 있다. 그때마다 선생은 고향 덕처를 이야기하셨고, 고향에서 지낼 때 불렀던 노래라면서 굵은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그러시곤 했다. 그런 선생은 본인의 향수로 그렇게 주변 마음들을 힘들게 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황순용에게 향수를 특별히 드러낸 것은 이제 황순용 선생의 계시, 아까 제가 인사드렸는데, 선친하고 동향이라고, 덕천 동향이었던 까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선생은 끝내 이제 주변을 배려하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셨던 그 5 유형모의 그 가운 찍기 그 사상을 약간 염두에 두면서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안 되니까 그냥 읽는 것으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만난 이들에게 선생은 정성을 다했다. 정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을 대함에 힘을 쏟는 것이다. 성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을 대함에 삭감해 있는 것이다. 선생은 푯대를 세우고 길을 걷지 않았다. 다만 내적 푯대가 중심이 있었을 뿐이다. 정성을 다해 길을 걷고 그 길에서 만난 이들에게 정성을 다했을 뿐이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렇지만 선생이 걸었던 길을 볼 때 어쩌면 운명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 선생은 자신의 길에, 자신의 소명에 감사했을 것이다. 선생이 자신의 삶의 길을 돌아보며 부름과 뜻을 붙인 것은 그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선생의 사상은 평화이고 비어있음이고 나를 비우고 타로 채우는 것, 마음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두는 것. 중심은 이때 공간을 비운다. 중심을 두고 그 곁을 타에게 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어른을 가졌고 또 잃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김건희 교수님 삶의 국면들을 통해 본 서영훈의 슬픔과 사상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독립기념관에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이명화 박사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토론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김건우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삶의 뭐랄까요, 이게 방식이랄까, 아니면 그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심오한 어떤 사상은 다 통한다라고 얘기하듯이요. 도산 선생님과 도원 선생님의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글로 막 써봤습니다. 이 김건우 선생님이 발표하신 글을 통해서 학문 배경과 종교 등 사회적 기반 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은 성리학을 공부하고 한국민의 독립정신을 훼손하는 일제 신민주의 동화 교육을 거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황민화 교육을 거부한 거죠. 도원 선생님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황민화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국민학교 체제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전시에 이분들이 징용을 가서도요, 민족적인 의식을 갖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천황을 위해서 기꺼이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을 가졌었던 이러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도단 선생님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원 선생님이라고 같고요. 이 정식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경험을 취재한다고 그러죠.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다 보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이러한 경지에 오르게 되는데요. 도원 선생님도 그랬고 도산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산 선생님은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었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여서요. 굉장히 그 사상의 스펙트럼이 넓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 점에서 도원 선생님하고 일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서북 출신이고요. 서북 출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잘 알다시피 차별의 고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남지방 사람들은 유교적인 고루함에 빠져 있을 때 서북 출신자들은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전통에 있어서는 역타타라고 할 수 있지만 근대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이 서출신들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12주차에서 성장 과정에서는 아주 독특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1890년 청일전쟁이 평양에서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가 왜 이렇게 12주 시대에 살았었던 이 도원 선생님도 그 특기고 바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시피요. 12주 시대에 살았었던 이 도원 선생님도 그 특기의 감수성으로 시대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통해서 차별도 겪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많은 갈등과 대립과 상실 그리고 좌절도 느꼈을 것이고요. 나름대로의 기쁨과 환희 등 이러한 다측적인 경험을 온몸으로 했고 그것이 체득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는 이제 해방 후죠. 해방 후 철기 이범석 장군에 의해서 창달된 민족청년단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저는 이 입단의 계기가 도원 선생님이 국가사회에 대한 정치의식을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민족지상, 국가지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제스에 의해서 돼 있기도 했지만요.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출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으로서의
이러한 부분들로서 연구가 됐지만 요즘의 연구에서는 이것이 파시스트 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기는 있지만 혼란함 속에서 건실한 청년들을 민족주의 의식으로 무장시켜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그 당시 철기 이범석의 의지였듯이 선생님은 이런 데에 깊이 뛰어드셨던 것 같습니다. 민족청년단은 급격히 정치적 힘을 잃어갔지만 그 대신 아마 이 민족청년단을 통해서 선생님은 굉장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평생의 선생님의 인적 자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hin사단에는 1969년 늦은 나이인 46세에 입단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hin사단은 충의 용감 그리고 무실역행이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은 평소에 도원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hin사단이라는 것에 입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저항감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삶과 hin사단의 정신이 다름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자신을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등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거부하셨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항상 20년대 중반에 가면은 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6년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이었다면 1927년 이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것을 대공주의라는 것으로서 일반시키십니다. 즉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민족주의도 아닌 제 삶의 새로운 그 이데올로기 그것으로서 대공타상을 앞세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안창호 선생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안창호 선생님은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라고도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을 불리기도 하지만 안창호 선생님이 평소에 제일 좋아했던 것이요. 자기를 혁명가로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혁명가라고 하면 가격한 이런 혁명주의자를 얘기하지만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혁명이 아니죠. 자기 자신 내면의 조용한 혁명도 혁명이라고 봤고 우리 민족에게는 혁명이 필요하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셨고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일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혁명가로 불러달라고 했던 것이 안창호 선생님의 바람이었는데요. 그와 관계없이 안창호 선생님은 아나키스트적인 면모도 갖고 계셨고요. 계급을 부인하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 그리고 극단의 이념을 피하고 중용의 길을 이끌어내서 혼신을 다한 중도주의자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독립운동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한 점에서는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민족 간의 균형과 조합, 타협을 추구하면서 독립운동의 비전을 한 번도 놓치시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안창호 선생님은 이상주의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대치되는 말로 여기지만 사실은 현실주의자가 이상주의가 없다면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현실적 감각이 없이 이상주의만 추구한다면 그 역시도 좋은 혁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도훈 선생님도 그런 점에서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920년대 시기에 좌우 세력 모두에게 도덕 수양론자,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 선점자, 위험론자라는 비판과 공격을 동시에 받은 것이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도훈 선생님은 그런 점에서는 자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시비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편견과 이데올로기적인 다른 윤과 같은 이 진영 논리에서 항상 이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하시면서 균형을 잡아갔기 때문이고 중용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그야말로 민족상전의 6.25 전란을 겪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유일한 분단체제의 국가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 선진화의 성공적인 나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이 내부적인 갈등은 점차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원 선생님과 같이 존중받는 시대의 권위도 사라진 지 오래된 이 시점에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사람들을
비겁한 사람들 또는 회색 빈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다름은 개성으로 존중받고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사회를 발전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회, 그리고 자익과 우익은 상대적인 용어가 아닌, 사실 상대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를 이루고 상대를 무조건 강마시하고 적대시하며 이념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에서 타협과 상생의 리더는 겁이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올바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도원 선생은 다른 시대에 살았으나 한국의 민족주의가 열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 개인의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면서도 공익과 공명을 우선하는 공정한 사회, 그 누구도 공평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나아가 인류 공동에 이바지 않은 세계인의 모범이 되는 나라,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세계가 다른 길로 나간다 해도 한국의 길은 도산 안창호 선생과 도서영훈 선생의 유업을 이어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성이 있는 일들의 각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 박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박사학위를 그 정도 도산에 대해서 아주 빡빡한 신문적인 연구를 하는 분인데 짧은 발표를 통해서 도산과 도원 선생의 공통점과 또 차별점, 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두 분의 교훈이 어떻게 우리에게 내면할 것인가 까지 잘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토론자로 우리 부산교육대학의 명예예술대 은퇴하셨죠. 저희 신성모 교수님께서 중도주의와 중간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서영군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이 서영훈의 중도주의와 중간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영훈의 중도주의 입장은 그가 존경하는 도산 선생에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 백낙청 선생이 도산이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을 방문하여서 그의 경륜에 찬사를 보내면서 두고 도산 선생을 변혁적 중도주의로 분류를 선물을 받습니다. 1930년 2월 도산은 중예외로 유명한 58세의 민족 지도자였고 소태산은 40대 중반이었는데 무명인사였습니다. 이상촌 건설을 하고 있는 박중빈을 만나서 이상촌 건설에 대한 얘기를 묻고 칭찬을 하고, 물론 도산선생은 경찰 형사가 따라다녀서 상당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인용문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서술고만 하더라도 박중빈은 상당히 경계를 받고 사실 종교간 대화가 안 되고 대립집인데 상당히 도산선생은 상당히 지위가 사회적으로 높았고 원불교 대표를 만나서 격려하고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다시 말해 소태산의 사상은 자신의 공부에 충실하고 근검 전략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종교적 교리를 통보하는 것이었다. 도산 또한 무실육회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를 꾸린 것은 이상적인 무기입니다. 두 사람의 농촌에 대한 생각이나 활동 등에 비슷하기 때문에 도산이 그 당시에 불법, 그러니까 불교의 법에 대한 연구회가 농촌사를 돌아보고 상당히 원불교는 실질적이고 생활의 변화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의기투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을 기록으로 하면서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백낙천이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개벽을 향해 열린 개화파, 도산, 개화를 수용한 개벽파, 소태산의 상징적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근현대 교육사상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쓰면서 그동안에 우리는 개화파, 기술적 개화파, 서구 중심, 이거 중심과 이거를 거부하는 정신적 건대야. 물론 또 하나 세력은 우리는 특사파가 있었지만 개벽파, 동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을 거의다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젊은 연구자에서는 개화를 수용한 개벽파, 특히
선도교를 통해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흥사단은 조금 약간 지금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담론이었고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공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도교의 건강에는 출판사로부터 시작해서 모시는 출판 사람들에서 많은 사람이 논의해서 담론에서 상당히 활발함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활 조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으로 바로 이 점을 백낙 선생님은 근대에 적응하는 모습과 근대를 극복하는 면에서 물질 계획과 정신 계획이 동시 중요하다고 하는 이중관이에요. 우리는 이걸 양 개발을 기술적 근대야 이렇게 경제 개발, 과학 기술과 정신적인 교양 교육 이 두 세력이 맞섰는데 이걸 통합하는 지점에서 저는 이 시기가 현재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게 물질 개발해서 과학혁명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AI에서 개구리에 안 되니까 정신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인문 교양이 중요하냐. 이 양자가 동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 계획을 소리하고 물질 계획을 하는 거다.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일단은 이중관리론을 볼게요. 그게 조산 선생님한테 해답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도산과 소태선을 만나면 탈적으로 부과된 근대지만 이에 주체적으로 적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기술 근자를 주장했던 개학과 동학의 시천주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사관과 사람이고 하늘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함부로 때리지 말라고 하는 인내적 세상을 이어받아서 정신적 건설을 중했던 영성적 건설을 중했던 이 계획파의 주장. 최근에는 젊은 두 사람이 계획파 학습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동학의 부활로서 촛불혁명과 맞물려서 새로운 도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도전 선생은 그동안에 개파로 말을 분리돼서 동학과 상당히 거리를 멀리하고 경치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도전 선생님 알기에서는 양자를 해동하고 포용하는 이런 리더십 이게 도전 선생의 중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날 그런 면에서 개벽지 건대를 했던 바로 천도교 교주 송병희 선생이 바로 천도교 세력과 기독교 세력, 불교 세력 이걸 3.1운동에 결집시켰던 것도 바로 앞에서 그래왔던 노력들이 쌓였기 때문에 도전 선생의 그 노력이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바로 나오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에서 만약 이런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임시정부가 어떻게 결과가 됐을까? 또 개방은 어떤 거라지로 갔을까?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다음날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의 태도와 관점이 바로 내일을 결정한다는 그런 시급한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 갖고 있는 할 때 조금 공사단으로서는 좀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중간 집단 이 교육도 앞에 있는 중부지와 연계된 중간적 리더십입니다. 이전의 리더십은 주로 상층적 리더십과 아래의 리더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리더십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한동안에 중간 관리자 교육도 많이 했는데 노조도 그렇고 민주층도 그렇고 또 흥사단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 중간 관리자 교육이 잘 안 돼 있고 이 세상 선거할 때만 조금 모이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구티에 나오도록 하고 이런 측면에서 결론은 맞다 밑에서 두 번째로도 앤디 하브립스 보스턴 대학교 교수가 제4의 교육계획 물기를 넣는 이 저자가 올해 최근에 나온 저자는 리더십 from the middle 중간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 하면 사실 싫어합니다. 무슨 지금 리더십이냐 누가 리더하는 말인가 그래서 이런 혐오증이 있는데 거부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죠. 그래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중간 리더십을 해서 최근에 지속 가능한 리더십과 맞물려서 중간 리더십이라는 책이 나온 거는 위로부터 리더십과 아래로부터 리더십 그리고 왼쪽 좌의 리더십과 우의 리더십 보수의 리더십과 진보 리더십이 중간의 길 중용의 리더십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참모의 관계,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소통하고 얘기하는 그런 리더십이 거의 부재한 사람이 지금 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림한 리더십, 자기 도치적인 리더십, 이게 바로 나쁜 리더십으로 분류하면서
매개를 잘해야 된다. 학교와 학교, 학교 지역사회. 이걸 중간에 관계를 잘 이끌어주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최근에 부닥치는 장애물을 기회를 이기고 리더십의 딜레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력적이고 영감을 주며 포용한 리더십이 강조되어 있죠. 불신과 분노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기 도취에 빠진 나쁜 리더십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믿고 약속을 지키고 솔직할 줄 아는 좋은 리더십. 우리 많은 경우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억압적 시기에서 잘 싸웠지만 민주화되고 난 뒤에 잘 안 돼요. 배타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리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작은 일에 소홀하고 말 활동에 잘 안 나서고 그래서 주로 권력에 대한 싸움을 하지만 권력이 사라지고 난 뒤 그 공간에 근데 저는 그래서 프리덤 프롬 소극적 자유의 행사는 잘했지만 자유를 얻고 난 뒤에 그 자유를 어떻게 시작하는 적극적 자유 프리덤 추구자라는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가정인데 이걸 배웠기 때문에 반동 국면, 보수적 국면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 전술로 피바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다시 자기가 아가 됐을 때, 지배에 걸리게 됐을 때 방치되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도 그 중에서 이전에 있다 민주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찬가지죠. 근데 그건 또 보수는 지금 그럴 때가 갖고 있느냐. 동네 마을 대부분 활동을 할 때 뭘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보수 교육감 되고 보수 시장 되면 전부 다 돈만 받아가지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 뭘 할지 몰라가지고 붕 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얘기를 내가 동네에서 감으로부터 듣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돈 따는 것도 하고 이중 투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릴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시간으로서 다음번을 중요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모임이 중요하다. 할머니 모임이 중요하고 아파트 마을 공화국도 중요하다. 그런 논의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3쪽에 결론을 지어보면 이런 것은 조수왕의 방식으로는 상변주의로 나타났고 안청호 방식으로는 오늘 말씀 나왔는데 대공주의로 나타난다. 대공주의는 당파 당리를 떠나 조국 독립을 대공에 복속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도사는 대공에 복속할 중도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양성을 위해 다수 사람을 옹호할 중추력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전부를 통제할 수 있는 중추색이 있었다. 바로 이를 위한 공론장을 도사들이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의 지금 보수와 진보가 다 조산에 흥사단에 모여 있는데 깊이 있는 대화가 거의 안 되고 제3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과정을 제가 흥사단 20년 넘게 하면다만 한 발짝도 진출되지 못하는 그런 거가 아픕니다. 건물은 좋은데 상권자는 많은데 논의는 없는 그래서 위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흥사단은 후배에서 드립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간길을 택하는 것, 적절한 때를 선택하는 시중을 선택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황을 취하다는 그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가 사치와 인생의 중간 정도, 만용의 비급의 정도 중간을 취하는 흥사단의 말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산이 마지막으로 나아간과 물러남을 추철 분명하는 처사의 삶을 보여주듯이 칼을 기발하는 여전을 되뇌이며 KBS 사장자를 호련했다는 설문의 태도도 처사의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도산이 그랬고 돈도 그런 측면에서 이 현재를 좀 살아내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종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오게 그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복 교수님의 오늘 발제 토론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고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주로 도산의 정도주의와 중간적 리더십을 얘기했지만 바로 이런 리더십이 바로 우리 도원 선생의 리더십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오늘의 흥사단이 한국사에 가면 그래도 역사성을 볼 때 많은 일을 해야 할 텐데 바로 이런 정신으로 새롭게 흥사단의 어떤 방향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도를 해주신 걸로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원 교수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로 계신 윤창원 교수님께서 서영훈과 청년 세대의 대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창원입니다. 제 글은 그 전체적으로 뭐 3가지 정도이긴 합니다. 서영훈 선생님의 청년시기 단상과 관련된 일부 내용, 그리고 전체 생애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는 이제 저희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전하고자 했던 정신 또는 실천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청년 세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일부를 좀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서영훈 선생님의 생애와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만나야 할지는 저도 여전히 이제 과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일부 요약하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교수님 자료 중에서 이제 족청 활동과 관련해서가 청년의 시기로 요약을 해주셔서 제가 느끼기로는 여러 가지 이제 중도주의에 대한 말씀도 계시긴 했는데 한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청년 시기를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주의 사상에 심취한 이들 중에서 세상사에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현실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께서는 현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까 이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어느 한쪽에 경도되지 않고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아마 서영훈 선생님이 인도주의 그리고 이상주의적 실천주의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아마 대한적십자사와 흥사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한적십자사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남을 돕는 일이며, 이러한 도움은 구체적으로 적십자사의 보인 가계봉사, 친선, 복원이라는 사실로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영훈 선생님의 생애와 도산의 생애와 말씀이, 도산 선생님의 사상 중에서 그 진실 정신을 인생의 기본으로 강조하고 실천하는 것, 겉면 역행의 생활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라고 가르치며 실천하는 것, 추모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병상에 계실 때 언급을 하셨던 우주를 통틀어서 제일 고등한 인간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과 좀 맥이 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훈 선생님도 적십자 운동과 흥사단 활동을 자신의 생애의 양대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적십자 인도적인 인상과 흥사단의 현실적인 개혁, 이것이 본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는 공항으로 자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정작 공항에 깃들 수 있는 숲을 가꾸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이 사안은 결국 사공이 많은 배의 신세로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시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의미를 두신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시기에 청년들에게 이런 선생님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길러줄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들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건강하고 정의로운 도덕적 시민사회, 활력있고 질서 있는 민주적 시민사회, 사람답게 고루 잘 사는 문화적 공민사회, 온 세상과 더불어 하나 되는 한울의 천민사회, 힘있고 정의로운 민족적 통일국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공동선 운동과 관련해서 생명 질서 존중과 인간 존엄성의 회복, 건실한 전인교육과 미래지향적 선진문화 창달, 정의로운 민주공화 정치와 상생경제의 실현, 더불어 사는 공생복지사회와 정답고 예절 바른 도의사회 건설, 민족화합의 평화 통일과 인류평화 복지 정진,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제2공국운동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선생님들의 사상이 투영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왜 하필 이런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요즘 대학생들처럼 기성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크고 또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서슴없이 표현했던 세대는 없었던 것 같다. 지금 시기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진단이 아니고요. 1961년 사상계와 1979년 뿌리 깊은 나무에 실린 당시 청년 세대에 대한 소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청년 세대를 이루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88만원 세대, M4 세대, 흑수저 등의 용어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MZ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청년의 특성들을 가진 청년 세대를 이루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희망적이거나 또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단어로 요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청년들이 안고 있는 몇 가지 고민들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청년들이 개별적이고 싶어하고 독립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연결망에 대한 갈구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서울청년센터에서 2022년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청년의 70%가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 소속되기를 바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대 내 결집력이 386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 세대와 다른 세대 내 결집력이 약하다 보니 대표성이 낮아지고 청년들은 고용, 주거, 건강 등에 있어서 이전 세대보다 더 큰 위험에 처했지만 수요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청년 정책은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이 서영훈 선생님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또는 나의 이익 혹은 일상에서의 경험 그리고 나의 일상과 관계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뽑히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이러한 특성들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제들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서영훈 선생님을 기리는 활동과 관련해서 이러한 청년들과의 만남의 기회와 공간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훈 선생님이 선생님이 계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heute 토론을 들으면서 들어보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버넌센터의 이사장으로 계신 이영영 의원께서 서영훈 화상을 연구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 우리 이영영 이사장께서는 정말 서영훈 선생님의 전체 측근이고 비서 역할을 실제로 해오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곁에서 굉장히 같이 했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서영훈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런 심포지엄이나 기회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래야 할 당사자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오늘 제목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서영훈 사상을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지 또 어떤 문제들이 앞으로 되면 좋을지 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발표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발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이영혁입니다. 앞에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과 다르게 저는 이제 사회적 위치, 활동 공간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연구자가 아니고 열심히 이 현장에서 스스로 이제 활동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서영훈 선생님 사상에 대해서 더 크게 못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모임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혹은 또 지금도 이렇게 어떤 나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시니어 사상 연구가 어땠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좀 바람을 담아서 간단한 제안을 드린 것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훈 선생님의 시니어 사상을 여러
장면들 또 인물들과의 이 교직 속에서 중화하시면서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또 읽어내려 같은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사실 어떻게 말하면 좋은 전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제 자신도 좀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도마리를 썼는데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이번에 우리 김준호 교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혹은 또 다른 차원이다 하더라도 세영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시대를 이렇게 다면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그리고 또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연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편이긴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 인물 연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더 뛰어난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조차도 대체로 말하면 편한 말로 영웅 스토리 같은 아니면 이인전 같은 이유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도산구례 아메리카 학술대 다녀와서 여기 계신 제 기억에 맞다면 그때 김진 선생님, 윤호 선생님 같이들 모이셨을 때 도산평전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평전을 쓰면은 어쨌든 그냥 아이고 우리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막 칭송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싸움도 붙고 시비도 하고 이래서 참 진면목을 드러내는 연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시대 인물, 사회적 인물이라는 연구가 저는 이렇게 영웅사 같은 연구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 자체로 말하면 이 선악 혹은 또 의와 불이 이렇게 역사적 연결을 기회 단순화하거나 심지어는 파편화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 의도하지 않든 현실과 유리되고 실성과 유리되고 달리 말하면 자칫하면 이중성과 또 기만으로 빠지는 이런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유컨대 지구에 대한 연구, 지구에 대한 탐구, 분석 그리고 말하자면 인간 이해가 해부학적 인간 이해는 정말 칼처럼 날카롭고 소위 말하는 명석한명하는 걸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슷한 용어지만 이 세계에 대한 이 연구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연구는 그와는 다르지 않은가. 그건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교육받는 다르게 실제로는 모호함과 나아가서는 신비함으로 가득 차는 이런 것이 아닌가.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안개소풍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슬픈 영화인데요. 얼마나 우리 삶에 그 아이러니가 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변주가 있고 또 때때로 성선 말씀하신 원치 않은 의도치 않은 운명과 만나는 거 이런 것도 그려진 것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역사적 인물 연구가 바로 그처럼 또 그와 연동한 사회 연구도 시대와 삶의 진면목 그 진면목이 하는 것은 때로는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 혹은 심지어 욕망들 그 속살까지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그로 인한 사회 관계와 얽히고 섞임들 그로써 구성되는 이게 사회를 이렇게 드러내보는 것, 들여다보는 것들 그런 것이 실제로 한 개인사의 드라마와 그다음 사회 발전의 과정들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그것이 결국 한 개인으로 말하면 향상의 과정일 것이고 또 전체 이 사회나 세계로 말하면은 말하자면은 우주적 진화의 과정까지도 연결돼서 해석하고 또 이끌어내는 이런 지평과 전망을 좀 넓혀가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더 확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에 좀 감성적인 표현이 좀 있지만 저는 사실 그랬을 때 우리 뭐랄까요 이제 최용 선생님이 가끔 쓰시는 말씀으로 이 우주의 풍부함, 그 세상의 풍부함 이런 것들 그리고 풍부한 차이로 가득한 이 아름다움 이런 것들 더 일상에 더 잘 잡히고 드러날 것이고 또 사실 그랬을 때 이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 저마다의 고귀함 혹은 살만한 가치 살아내야 이 이유들을 더 잘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만약에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매우 선하고 또 영웅적으로 정의만 추구하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만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삶만이 가치가 있다 한다면은 다시 사람들은 결국은 문제 혹은 무가치하자면 인연 인생이 되는 것으로 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또 하신 말씀 중에 살아보니 이 우주가 그래도 선한 기운으로 가득 찼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런 인식과도 왜 우리 각자가 말 그대로 이 지구상의 고도한 시성체로서 이 몸바가 난 그 의미, 그 기왕, 소명 이런 것들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인물 연구, 사회 연구도 이렇게 그 삶의 다면적이고 아이러니까지 강화 이런 것들 좀 더 들여다보고 얽힌들을 바라 읽어내는 연구를 듣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연구들이 저는 달리 말하면 사실은 좀 더 사회 연구에서 좀 더 인문적인 기초들 그리고 사회 과학 연구에서도 인문학적 기반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달리 말하면은 현실 사람들의 그 삶과 그 삶에 얽힌 영향들을 좀 더 좀 천착하는 이런 연구를 좋겠다. 그랬을 때만이 그 소위 사회 이론이나 이런 혹은 사상이라는 것들이 현실성 갖게 되고 구체성 갖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사실 힘을 갖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예를 들면 아까 그 발표자께서도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혹은 현대사 그 큰 흐름들의 일부를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강화의 목사를 통해서든지 장관선을 통해서는 약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의 그 오늘날의 예를 들면은 그 최근에 민주화운동 이후 과정 혼란들 혹은 뭐 민주화운동 일부의 그 부정들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대체로 서구의 트렌드는 서구 사상적인 교리만 가지고 해명해낸 것들은 대단히 허약하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그 한 일단 예를 들면 이렇게 봅니다. 비례성을 강화하자. 정치에서 비례대표성 강화하자. 비례대표를 만들었죠. 연동 비례대표를 만들었죠. 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상천외한 비상정당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외국까지 어떡하더라. 이렇게 논의가 전개돼서 현재 우리 정책이 나타나는 게 실제 현장에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의대 입시 준비만 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달리 말해서 이 땅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내면 그리고 그들이 같이 엮어나가는 이 현실 그리고 현실의 다른 다양한 측면들 이것들에 침착하는 연구가 아니라 한다면 그와 같은 사회 이론 사회 사상 사회 정책은 당연히 현실성이나 이런 힘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서영 선생님에 대한 향후의 연구나 서영 선생님들이 관련된 유관한 연구들이 저는 서영원과 그의 시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서 서영원과 그 시대 인물 연구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럴 때 그의 삶과 사상 혹은 그 연구가 말하자면 추억담, 회고담에 머물지 않고 서영 선생님의 평생의 소망처럼 또 혹은 우리 삶의 일처럼 구체성을 획득하고 우리 역사성을 획득해서 그래서 현실성을 획득하고 그래서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현실적이고 역사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그 기대 혹은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제와 토론 순서로 다 마쳤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발제자한테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못하시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빨리 저 드리는 것보다도 이제 그 약간의 그 아까 지금 좀 전에 이영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상 연구 발표회에서 성품과 사상이라고 서영훈 선생의 성품과 사상이라고 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이영경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이 이제 좋았다고 말씀 이제 해주셔. 감사는 드리는데 저는 전공이 철학이나 사상 쪽은 아니고 이제 향후 이제 이게 2회 발표니까 앞으로 2회나 뭐 3회가 쭉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게 단번으로 끝나지 않으실 거고 그때 가서 좀 더 철학적이고 혹은 좀 더 역사적이거나 이쪽에 연구자들이 와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아마 또 그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현지에서는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본 바로는 선생님은 덕이 있으신 거예요. 마음 깊이 그 덕이 있으시라는 느낌, 따뜻함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깊어도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은데 그 한 일화를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함석헌 선생님 그 유영모 선생한테 내침을 당한 이제 유영모 선생이 조금 금명주의자이다 보니까 특별히 또 함 선생을 워낙 또 자기 수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신감 때문에 그러셨는데 사망할 때까지 함 선생을 용서를 했단 말이죠. 결국은 함 선생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인데 1982년도에 이제 유영모 선생이 사망을 하고 나서 유영모 선생 희일에 매년 좀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행사당 강당에서 또 이제 하고 뭐 그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추모 뭐식 같은 것들을 매년 했죠. 매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함 선생이 너무 많이 울었죠.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는 게 자기 잘못이니까 자책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함 선생의 그 실덕 사건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는 함 선생한테 서영훈 선생께서 가가지고 농담으로 위로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함 선생이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연애를 서투르게 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장면이 함 선생님은 덕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깊은 사상가들도 사람을 움직이는 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지금 벌써 7년 이렇게 됐는데 또 이런 모임을 만든다는 게 저는 선생님 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을 입은 분들이 많으신 거죠. 저는 그냥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도원은혜는 참 덕이 있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선택하신 의미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제가 봐도 이 일회라든지 어설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더운 서영훈 선생님을 기리는 첫 연구 발표를 가졌는데 이것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고 연구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회 서영훈의 삶과 사상 연구 발표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운영위로 활동하시는 강성모 서기모 운영위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맡게 된 강성모입니다. 서기모에서 저희가 향후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료를 좀 축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걸 토대로 해서 논문 형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지금 나가시면 이제 이런 회원 CMS 용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서기모가 도원문화재단에 지금 이제 가게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입을 해주시면 서영훈 선생님을 기리는 재단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회원이 되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서영훈의 삶과 사상 연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